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너무나 마음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질문이 죄스러울 만큼 힘든 시간들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비현실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뵙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이미영, 장은주입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구 서문시장에서 심심자파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우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심자파점 주인장이고요. 어제 알았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저는 녹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알아서 미모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달쯤 전에 섭외 전화 받으시고 지금 촬영 중인데 선생님 준비하셨죠? 제가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정직하게 대답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분이세요. 네, 하루를 48시간으로 늘려서 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심심자파점 운영, 기고, 심리상담,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독서량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시장 4층에서 심심자파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름도 특이하고요. 이름에 대한 소개랑 책을 주로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서문시장에 위치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책방이고 심심자파점 이렇게 두 개인데요. 저는 사실 진행하시는 분 말씀하시듯이 좀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심할 틈이 없이 그러다가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돼서 심심하다는 것의 가치를 좀 알게 되었고, 이게 이름이 상당히 중의적이에요. 제가 심리학자니까 마음 심자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깊을 심자도 있잖아요. 깊이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의적으로 지었습니다. 주로 책을 판매하고 있고, 저는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방을 해보니까 책방만 해서는 책방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나 상담도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서문시장에 있으면 한 60년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옆에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요즘은 이렇게 상인들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원단 같은 것도 대신 팔아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하시는 거네요? 제가 엄청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제가 원단을 대신 팔아드릴 때 저는 한마가 90cm라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90cm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세마를 이렇게 하면 세마 정도는 제가 예쁘게 갤 수 있는데 이게 원단이 많아지면 못 깨요. 근데 거기서 막 50년, 60년 장사하신 분들은 정말 칼각으로 잘 계시거든요. 저는 10마를 갤려면 이렇게 차곡차곡 겠는데 걸레가 돼요, 나중에. 근데 약간 등도 굽고 70 넘으신 할머니가 이만큼 큰 원단도 막 번쩍번쩍 드시고 그게 평생 하신 일이라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몸으로 배우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심심잡화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이쁜 보자기에 포장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보자기 값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만만했는데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서 요즘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는지 구입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뭐 스토어도 따로 온라인에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네네. 계시는 거죠. 그, 그러면 책 외에 다른 상품도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책을 팔 때 사실 제일 기쁜데요. 저 옆에 가게에서 이불 만들어서 제가 그걸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불도 이렇게 저라는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됐는데 그동안 저희 애가 늘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에 좀 부적응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잠잘 때만이라도 편하게 이렇게 예쁜 이불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 체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난 나이 먹었는데 왜 안 줄어들지?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이러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불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연약해지신 걸 몰랐다면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이불이 만들어지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 저는 모르고 그냥 다 남의 사생활 알 수가 없으니까 발송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책이건 이불이건 뭐건 간에 결국은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헤아리는 게 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이불을 한 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잠을 굉장히 못 잤는데 잠을 좀 잘 자고 있어요. 일단은 예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서문시장 내에서 주변 상인들이 네. 좀 과의 유대관계나 어려움은 좀 없으셨나요? 있죠. 무슨 제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전혀 다른 주제의 그 서명을 받으러 오시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막 그렇게 세게 거절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불사지르겠다고 하신 분도 그 가게를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막 나쁘게 거절한 게 아니고 사실 부탁을 하면 거절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분 뒷모습. 나중에 혹시 저희 가게에 어떤 위해를 가하면 이제 시장이지만 곳곳에 CCTV랑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모습을 찍을 수는 없고 옷차림이랑 이런 거 나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대조해 보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거는 많지 않고 사실 사람이 있는 곳이고 다들 삶의 그 길이나 내공이나 이게 풍부하신 분들이라서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지향이 다르다고 사람이 나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 뭐 한테 갱식이 끓여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 학교에만 있었고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라서 장사를 할 줄 모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5시 넘으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7시 문 닫을 때까지 남아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퇴근하고 저는 서문시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거든요. 그 젊은 여성, 새내기라고 부르는데 새내기가 혼자 남아있으면 무서울까봐 옆 가게 할머니가 새내기 내가 옆에 있어 줄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있어 줄까라는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되게 일상적인 말인데, 저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 평범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갱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 갱식이가 생소하거든요. 경상도 분이 아니세요? 이게 살짝 걸쳐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네. 뭐 신김치를 네, 네. 막 끓이다가 네, 네. 찬밥을 넣고 신김치에 예. 찬밥을 넣어서. 예, 멸치 다시물도 좀 넣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넣어서 네. 끓인 비주얼은 상당히 뭐 그렇지만 약간 이게 국밥 스타일? 그러니까 밥국이라고 하기도 한다던데 그 해장할 때 많이 드시는 그런 종류를 아니에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구휼 식품 같아요. 옛날에 뭐 그 죽으로 끓이면 밥 반 공기라도 한 냄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얼큰하기도 하고 개운하고 맛있어요. 보기는 좀 이상하지만. 양을 막 늘려서 그렇죠. 이 추운 계절에는 정말 즐겨 좋아요. 먹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기도 하지만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아주 번창하셔서 앞으로는 서문시장의 대명사가 심심잡화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선생님은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셨고 석사 과정은 장내 관련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와 시청자분들이 상담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좁은 골목 쪽으로 몰리면서 넘어진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의 길거리에서 158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최 선생님은 이 참사를 접하고 어떠셨어요? 저 그날 새벽에 속보를 봤는데요. 자려고 누웠다가 그 사람들이 뭐 그때부터 트라우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저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주 자전거 축제 할 때 그 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저희 친척이 계셨고 제가 그때는 이제 장례 전공하는 학생 대학원생이었는데 가서 직접 이 장례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인을 위한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저는 그 이태원의 젊은 친구들이 제 아들, 딸 또래거든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그랬다만 알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사실 뭐 저도 저희 둘째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필이면 진짜 10월 29일의 날짜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서울권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이제 봤는데 그 소식을 새벽에 접한 분들이 저 말고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저처럼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또 울고 연락을 받아도 울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참사로 힘들어하실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유가족이나 부상자만이 아니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나 뭐 한국심리학회 등등에서 지금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의료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 외부로 잘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찾아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라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좀 찾아보셔서 기대도 되고 나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울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본인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서로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작 할로윈 축제 때문에라는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작이라고 말하는 작은 일에 사람이 158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현장에서 지휘했던 소방관이 기소가 됐어요. 지금 참사 후 흘러가는 방향이 이상합니다. 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놀다가 뭐 아니면은 서양 축제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노는 게 어때서요? 그 나이 때 잘 놀아야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못 놀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정말 이렇게 대비되는 걸 발견했는데, 외국 뉴스들 찾아보면 고인이 된 분들 생전의 사진들이 굉장히 뭐 옷이 노출이 있거나 막 즐거운 파티 장면이거나 그런 것들 가감 없이 올리거든요. 어때서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사실 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어, 뭐 마지막 학기였어,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뭐 했어, 부모님한테 잘하던 학생이었어. 그렇게 무슨 애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항변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면 애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품행이 방정해야 애도합니까? 근데 그 언론의 기류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수준인가? 아니면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좌절감이 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후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했던 할로윈 축제인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투표가 가장 확실한 대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는 선생님의 페북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살짝 했거든요. 네.
이제 알려줘도 되는 부분만 잠시 알려주시고요. 또 학창 시절은 어떠셨는지 요즘 말로 인싸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막 저를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셨던데 보니까 그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페이스북은 그 사람의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아니 어쩌면 반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으로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막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유시민 선생님 무슨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제가 나름 전문지 50대 여성인데 뭐 좀 비싼 지갑을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어떤 분이 제 지갑 보더니 막 선생님 실망이에요 뭐 이래서 도대체 뭘 실망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 SNS의 모습은 많이 다르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에요. 인싸 그런 거 아니고 공부 못하고 고집 세고 뭐 대학 꼴찌로 졸업했어요. 선생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보통은 꼴찌로 졸업해도 나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꼴찌는 운도 필요해요. 아니 이게 다 틀리거나 막 꼴찌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학부를 꼴찌로 졸업했는데 나중에 심리학으로 다시 박사과정 들어갈 때 학부 때 저희 그 교수님께서 저희 또 박사과정 때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래 너는 공부하러 다시 올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합격을 했는데 약간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 같은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때의 아이들 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다른 취미가 있어도 선생이나 어른의 눈으로는 더 많은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1등보다 더 힘든 꼴찌를 하신 최 선생님. 부모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 선생님을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정말 특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보통 부모님보다 훨씬 진보적인 분들이셨어요.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막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저를 굉장히 신뢰해 주셔서 항상 어떤 일을 해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대학 때 그 총장실 점거 농성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86년, 7년 뭐 이럴 때 교수님들이 저희 집으로 다 전화를 해서 뭐 데리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농성장에 와서 이렇게 머리 땡겨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전두환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하는 걸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봐도 실제로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애는 이제 20살 넘었고 지가 알아서 잘 판단하는 애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애 때문에 교수님이 퇴근을 늦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퇴근하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졸업하고 30년 만에 교수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보기 드문 그죠. 부모님을 그가 두셨어요. 전적으로 네. 신뢰해 주셨어요. 저는 잠깐 노래패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휴학계 갖다 냈거든요. 네. 좀 부럽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도 병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뻔한 질문이지만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애도 좀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그때 KTX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기차 타고 서울로 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석사과정 하는 3년 동안 그 입천장이 항상 헐어 있었어요. 그래서 맵거나 뜨거운 걸 못 먹었어요. 살림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한 10년 정도 그냥 주부로 살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니까 너무 막 그런 살림만 하다가 다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도 그때 힘든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공부라서 알게 되는 게 재밌고, 또 비는 시간이면은 항상 국립도서관 가서 막 자료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사냥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냥.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네. 진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막 뭘 알고 바구니에 막 채우는 그 느낌이 좋았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 네, 한편 아이들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힘들었고 독립적으로 컸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조만간 가족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실 예정이라고. 아, 예,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참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제 안에 아직 질풍노도에 소녀도 들어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손주가 태어납니다. 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인류를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하는 느낌도 막 들어요. 사실 그래요. 과장이 아니고. 워낙 지금 저출산 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세대를 이어주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손주를 데리고 어디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뭔가 많이 이벤트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 PT를 받는데요. 그 PT 받으면서도 막 공 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이걸 잘 익혀가지고 손주랑 놀아야지. 그러고 책을 볼 때도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책 있으면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애기들 노는 곳이 진짜 좋더라고요. 야외에 나무 위에 집도 지어져 있고 그래서 막 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계획을 막 짜고 있습니다. 그 손주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막 친구들한테 막 손주 동영상 막 자랑하는 그 정말 싫지 않아요? 저도 복수하려고. 아니, 그런 낙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지하철에서 이제 막 손주 동영상을 보는 거지. 역시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할머니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 선생님 전공이 대학은 심리학, 또 대학원 석사과정은 가정의례 중에서도 장례 관련이시죠.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 기고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아주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책임감도 크고 보람도 있고 좌절도 크고 예, 좀 그렇습니다. 좌절은 어떤 면에서 느껴지죠?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뭐가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당연히 그다음에 상담을 한다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그건 사이비 종교나 그런 거지. 약이 막 먹었는데 엄청 약효가 좋으면 마약 같은 종류나 마약이나 독약은 약효가 즉각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약은 꾸준히 먹으면서 개선시키는 거라서 상담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상담은 눈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자리도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존경하거나 특별히
뭐 동정하거나 부러워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화려할수록 내면이 더 빈곤한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남이 보기에는 하찮을 것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이 뚜렷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저를 보여주는 것에도 약간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모습이 되게 이상하고 왜 저래 싶어도 뭐 보는 사람도 비슷할 건데 뭐. 그럼 갑자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심리 상담도 해주고 이제 기구도 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내면의 고민거리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저 요즘 되게 못생겨졌거든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공부하고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사를 한다는 건 사람을 정신적으로 인해서 소모시키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살아왔던 삶하고 달라서 인상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요. 옛날엔 예뻤어.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옛날에는 아니, 진짜 못생겨져서 어떻게 하냐 하면 명상을 시작했어요, 다시. 그거는 학교 때 막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실제로 제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긴장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택배 아저씨한테 잔소리하기도 하고 막 이러던 것들을, 명상은 이완시키는 것이라서 일부러 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살짝 팁을 한번 공개를. 저도 명상이 유튜브에 필요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권도 굉장히 좋은 이완이에요. 그거 비밀이에요, 선생님. 현대인의 일상은 계속 파이팅하고 긴장하게 되는 게 일상이라서 장사는 더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몰랐는데. 그래서 그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그거 되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술은 낮술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제가 궁금한 거를 하나 여쭤볼 건데,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장례 관련 일은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교육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계기가 있을. 우리나라만 남자분들이,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여성 장례 지도사 많기는 한데 외국에는 여성 장례 지도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어릴 때 장래 희망이 장례 지도사였대요. 그리고 외국의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뭐 관을 든다든가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다 기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는 뭐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케어하는 건 여성들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장래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건 저희가 사고로 일본에서 저희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제 두 나라의 장례를 보게 된 거죠. 그때 2002년도였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장례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장면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제가 좀 허풍이 있는 인간인가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줌마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바꾸겠어 막 이러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보통 난 장래 지도사가 돼서 뭐 취직하겠어 이렇게 꿈을 가지잖아요. 근데 장래문화를 바꾸겠어 이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사실 보면은 장례식 가면은 이게 뭐 얼마 금액부터 계산하기 바쁘지. 저도 부모님을 이제 두 분을 다 보내드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슬퍼할 겨를조차 없고 이게 돈 계산하기 바쁘고 주문하기 바쁜 거예요. 예, 정작 보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너무 정신없게 막 상주가 불려다니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 파이팅. 네. 지금은 책 팔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요 선생님. 근데 가끔씩 제가 페이스북에 그냥 안타까워서 쓰는 글들이 어쨌든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장례 지도과에서 또 강의를 겨울에 했으니까 그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는 분들이 많아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 뭘 글을 하나 썼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석사과정 할 때 저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하면 2002년, 3년 뭐 그때 처음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KTX도 막 엄청 비싸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였고 또 저는 주부인데 하루를 서울에서 자야 됐었어요. 강의를 들으려면.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구에서 왜 여기까지 겨우 이런 걸 하러 뭐 혐오학과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남의 전공을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 먼 대구에서까지 왔냐. 막 나는 아직 대구 한 번도 못 가봤다. 막 이런 사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 치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반인한테 장례식은. 그러니까 그냥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나는 이걸 좀 바꾸고 싶고 또 하나는 석사과정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무슨 사례편람 뭐 얘기가 어쩌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옛날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들을 현대인한테 맞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쓴 글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붕 위에서 외치는 뭐 그런 장례의 한 단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이제 쉽게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 글을 이렇게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PT 받으러 가면서 저기 글을 하면서 쓰다가 그 다음에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데 모르고 그냥 거기 서서 이렇게 쓴 글인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좋아요가 700몇 개인가 운동하고 나왔는데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뭘 설명을 좀 듣고 싶었나 봐요. 장래에 대해서. 네네. 근데 맨날 신문이나 막 이런 데서 어렵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드디어 쉽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저도 사실은 그 글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왜 예. 임금이 예. 돌아가셨고 예, 뭐라고 승하하신다. 승하하시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막 예. 뭔가를 옷. 옷을 예.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장면이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일단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나 봅니다. 사실 그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모든 의례라는 게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아파트 옥상에 가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의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지를 헤아릴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 이거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또 표현하는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장례할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고복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크레인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큰 장례를 지금 전 세계가 다 보는데 너무 품위 없게 하는 게 예예. 그래서 그건 그냥 고복을 한 거지 그 뜻을 헤아린 거라고 생각이 안 돼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되게 화가 났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막 형식인데 이렇게. 그 안에 예, 담긴 예. 의미는 조금 예. 그래서 그 기계 모양이라도 좀 가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네요, 좋지 않았을까 했죠. 네. 그렇게. 사실 최우선 선생님은 대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몰라도 이름 정도는 이래 그렇지도 많은 분들이 않습니다. 저 많이 알던데요. 뭐 들어본 분이 많다고 그러세요. 심리하고 장례 관련 전공이 이게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와 연결되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월호하고 최우선 선생님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직접 수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팽목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저는 그때 세월호 그날 4월 16일 날 그 오전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시 몇 분 그 뉴스를 보면서 강의하러 들어가면서 나 2시간 40분, 3시간 연강이고 2시간 40분 뒤에 나오면 상황이 끝나 있겠어 이러면서 수업하러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친정아버지가 마도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니고 엄청 큰 자동차 같은 거 실는 그런 배를 타시던 분이로 거기 가서 가족들은 거기 한국에 들어오면 자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그리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수업 마치고 오면은 다 끝나 있을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에어포켓이니 뭐니 막 계속 그 쓸데없는 말들만 계속 보도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때 이미 저는 그 석사를 마쳤고 뭐 해부학, 법의학 뭐 이런 강의들을 다 듣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상태라서 에어포켓은 희망의 영역이지 그 수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럴 때 제가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미 그땐 있는 상태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면 장례 지도사에 관련된 일을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주에 수업 마치고 바로 그때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 연휴 이래서 그다음에 바로 가게 된 거예요. 뭘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러 간 거예요. 뭐라도. 예.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상상만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직접 수습한다는 게 일반적인 장례처럼 덤덤하게 해내기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그 고인들을 보는 건 사실 의사가 뭐 집도를 하면서 막 피 나온다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 고인들은 그가 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닌데 그 가족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제구역 안에 있었는데 거긴 이제 언론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수습된 고인의 가족만 들어오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건데 동생들 누나를 잃은 남동생 막 이런
걔들은 그렇게 울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예,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선생님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여전히 연락하고 네. 계시죠? 그럼 세월호 아이들도 그 아이들 생일도 챙기시는 것 같은데. 뭐 다는 아니고 예. 그럼 선생님 이번에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 또는 부상자 가족들과도 따로 혹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세월호는 말이 안 되는 사고입니다. 시간이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의 불만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사후 처리 과정,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의 문제가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선생님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이나 있으면 좀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만이 아니고 상주 거기도 11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와 부모를 잃은 자식은 똑같은 유가족이지만 좀 그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일을 당해도 또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최대한 이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또 더 고통이 가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말이지만. 아니요, 그 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월호가 워낙에 큰 사고다 보니 사람들의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뭔가 비정상적 환경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역할보다 정치나 제도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뭐 참사만이 아니고 큰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영역에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비극이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충분히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긴 한데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이 정부에서 너무나 막 우왕좌왕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사실 많이 요구됐어서 이런 비극이 생겼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일 뿐이거든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역할은 굉장히 많이 부여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도나 행정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에서 제가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강한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건데요. 친구들한테도 안 했는데. 저는 심리학자고 그다음에 제가 원해서 가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2004년 팽목에서 제가 고인들 이렇게 단장해드린 게 한 50여 분 되거든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한동안 저도 샤워를 못했어요. 하긴 했지만 제 몸에 물이 닿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항상 그 물때가 되면 이제 수습해서 저희 캠프로 모시고 오는데 항상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디 말할 수 없잖아요. 저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심리학자고 그다음에 장례 지도사인데 내가 힘들었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견뎌야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인터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그런 외부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상황을 견디거나 회복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을 우린 다 봤었고, 그다음에 보지 않아도 될 장면들까지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영상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에 굉장히 상처나 아픔 같은 게 누구나 있을 텐데 본 일이 없었던 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디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거. 선생님, 그럼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트라우마 치료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단체가 모여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거는 하는 게.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보통 가장 좋은 치료자는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보통 하고, 그런 분들의 그 자조 모임이라고 해요. 서로를 복돋아는 주는 모임. 그러니까 자살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뭐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요즘 보니까 합창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아는 사람들과 있는 모임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자기 상처를 재확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그 희생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고 같은 일을 당해도 나는 한 달 뒤에 조금 살만해라고 할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일로 여전히 힘들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비슷한 분들의 자조 모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인 분들은 스스로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최우선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는 분인데 오늘 인터뷰는 너무 무겁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만 다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안 그래도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걸 찍거나 하는 건요, 좀 유명한 사람이나 궁금한 사람에 대해서 해야지 이렇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유명한 사람의 안 궁금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들으려고 하지?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재미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안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까만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서만 살짝 미친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엄청 소심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사회적 지위는 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사투리 팍팍 쓰면서 이 유튜브 네, 최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주시는 방송 가능할까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촬영한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죠? 영상을? 최우선 선생님의 팬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인터뷰하자고 제의 받고 사실 별 고민 없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 짧게 고민은 했었거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의 이야기를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굳이 한 이유는 한 10여 년 주부로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학생이 되고 또 선생이 되고 지금은 책방 주인이지만 이렇게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도 좀 그런데 어떤 이야기, 사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성들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잉해 있다고 저는 계속 느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별거 아닌 사람 이야기라도 이렇게 하면 반면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정도도 떠들 수 있으니까 나도 뭘 해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 멋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본받고 싶고 여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분들도 있고 근데 남성들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뭐 윤석열만 자유로우면 됩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 보셨듯이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을 기억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같이 공감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시민의 역할입니다. 오늘 만나본 최호선 선생님은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되면 몸을 사리지 않고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고 서무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서 충격을 받고 낙담을 하지만 최호선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꼭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으로 최호선 선생님과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팀 사람과 사람 진행자 이미영, 장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 네. 진짜 끝?